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차별한 며느리에게 속상했던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깡촌에서 평생 밭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0대 오혜자입니다. 밭두렁에 핀 들꽃이 계절을 알려주고 새벽 달 울음소리를 시계 삼아 듣고 살았던 곳이지요. 어느덧 자식 3명을 다 키워 서울과 도시로 보내고 저는 혼자 조용히 시골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지요. 서울 직장 생활에 늘 바쁘고 피곤하다며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막내 아들이 너무 힘들었다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니 무슨 사고를 친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의 목소리에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나 고향에 내려가 농사 짓고 살아야 하는 팔자인가 봐요. 얼마 전 귀농 바람이 불었을 때 진작 내려갔어야 했는데 서울 생활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제야 때가 왔나 봐요. 갑자기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했겠지만 더 신중해야 한다. 농사라고 쉬운 게 아니야. 세상에 쉬운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농사는 내가 땀 흘린 만큼 수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곳에서 일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옆에 자식 1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들이 제 걱정을 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골 깡촌이 자기 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확신에 찬 말투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 지 2달쯤 지나니 며느리와 함께 손주들까지 고향 마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시골이라 학교도 없어서 일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며느리가 불만 섞인 말을 하자 아들은 어차피 당신 조금 쉬고 싶다고 했잖아. 그냥 푹 쉬면서 애들이나 잘 챙겨. 라며 며느리의 불만을 막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번 학기가 지나면 어차피 조금 쉬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애들이 조금 클 때까지는 여유 있게 생활하며 몸도 돌보려고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슬그머니 하는 말에서 진짜 속내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해 볼 수 있어서 겸사겸사 내려온 것이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골 깡촌이 아들 부부에게는 대학 입학 전략을 위한 거점, 지역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서울로 떠난 자식이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지요.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건 귀한 일이다 싶었죠. 아들과 손주들 덕분에 늘 조용했던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함께 나눌 음식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들리니 사람 많은 집 같았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밥 한술 뜨는 것도 귀찮아 물에 밥을 말아 먹던 적도 많았고 TV나 라디오 소리가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 재롱을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이래서 가족이 최고라고 하나 봅니다. 올해 저는 70살이 되었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난 뒤 남은 생은 조용히 늙어가겠다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네 산이며 냇가에 나가 뛰어놀던 기억이 있으니 뭐든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었지요. 산에 들어가면 샘물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아내었고 밭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몸이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어요.
평생 서울을 떠나보지 않았던 며느리의 눈에는 이 시골이라는 곳이 낯선 땅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여긴 왜 다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학원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라고 짜증을 낼 때면 요즘 인강이 잘 되어 있잖아. 인강 들으며 공부하면 되지. 농어촌 전형 입시가 왜 따로 있겠어? 도시와 다른 환경이니 특혜를 주는 건데. 불평만 하지 말고 공부에 더 집중하려고 해봐. 놀 게 없으니 더 잘 된 거지, 뭐. 아들의 태도를 보니 며느리와 손주들은 반대를 했는데 혼자 결정해서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아끼던 아들이었기에 충분히 의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의 불평불만을 막아버리는 아들을 보면 제대로 작정하고 온 모양이에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에선 학교도 가깝고 학원도 집 근처였습니다. 또 조금만 걸으면 편의점이 있고 차를 타고 나가면 백화점이며 영화관이 잘 갖춰져 있었을 텐데 이곳에선 버스도 하루에 2~3번뿐이기에 차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곳이지요. 기분을 내며 외식할 레스토랑도 없고 며느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커피숍조차 없었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저는 괜히 기분 좋아 분주해집니다. 각 지역에서 수확해온 농산물을 흥정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서 인상을 찌푸리며 제 뒤를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비린내가 너무 나요. 왜 이렇게 손질도 안 된 걸 팔고 있어요? 길도 좁고 화장실도 갈 곳이 없어요. 입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그 마음을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시골에 살다 나이 들어 낯선 도시로 가는 게 어려운데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젊은 며느리가 익숙한 도시를 떠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요. 살던 곳과 너무 다르니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마련이겠지만 그 환경을 참고 긍정적으로 견디는 사람도 있던데 제 며느리와 손주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적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아들이 결정한 일이라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이겠지만 언제가는 이 시골의 여유 있는 환경의 마음이 열리게 될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었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저도 편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결혼 전 몇 번 본 게 전부였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일 때도 잘 어울리지 않고 말을 아끼는 편이었기에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이제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아이들 꾸짖는 소리, 친구와 전화를 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가까워졌다고 하기엔 거리감이 있고 더 멀어졌다고 하기엔 매일 마주치는 그런 사이라 저도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낯가림이 심한 며느리라는 걸 알기에 일부러 먼저 다가가 본 적도 있답니다. 커피숍에 가지 못해 힘들다고 해서 읍내에서 사온 캔 커피를 건넨 적도 있었고 상추나 부추를 뜯어와 함께 먹어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뱉는 말처럼 느껴졌고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불편한 것만큼 저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지요. 며느리는 자식이 될 수 없고 옆에 살고 있다고
꼭 가까운 건 아니라는 것을요. 인천에 살고 있는 큰 며느리는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늘 웃음이 넘치는 모습으로 밝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명절에 만나기라도 하면 늘 고생이 많다며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줄 때면 제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친딸보다 더 살갑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요. 명절에 올 때면 부엌에 들어와 어머님, 저랑 같이 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예의 바른 모습으로 웃어주긴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한 말투와 눈을 마주치면 불편해하는 그 모습에 저에게는 마음을 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하구나 싶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방에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다정한 말투로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그때 식당 정말 맛있었어. 또 가고 싶어. 나 서울 가면 꼭 같이 가. 알았지? 그럼 당연히 내가 사야지. 생기 있는 목소리에 자연스러운 웃음까지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았답니다. 며느리는 저와 있을 땐 늘 조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이 선까지는 넘어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지요. 효심도 깊었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나 필요를 꼼꼼히 챙기고 생신이면 명품 선물이나 고급 식당 식사까지 빠지지 않고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한 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집 쪽으로는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몇만 원짜리 시장 상품권 몇 장 그냥 흰 봉투에 넣어 어머님, 이거 쓰세요. 하고 돌아서 버리곤 했어요. 마치 이 정도면 된 거죠 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 한 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너무 달라지고 있으니 가슴이 시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뭘 명품이 필요하고 고급 식당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했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으니 점점 섭섭해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 몰래 와서 엄마, 이건 내가 준비했어요. 하며 과일 한 상자와 따뜻한 이불을 챙겨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며느리에게 들키키라도 하면 아들을 슬쩍 불러내 당신 엄마만 챙기는 거야? 우리 애들도 좀 챙겨. 하는 식으로 면박을 줍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그저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준 것인데 그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아는 척을 했다가는 아들이 더 곤란해지고 며느리와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니깐요. 아들 부부만 잘 살면 됐지. 나야 그냥 참고 넘기면 돼. 그렇게 수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어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아침, 그날은 아들 가족이 이사 오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괜히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날 5일장이 서는 날이기도 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갈비 재료를 사고 여러 가지 봄 나물이며 반찬 거리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니 발걸음이 참 가볍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서울에서 며칠 지내다 오기로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집에 돌아와 국을 끓이고
떡갈비를 만들며 창문 쪽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애들과 집에 도착할 때가 다 되었다는 전화일까? 아이들과 카네이션을 사왔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집에 계시죠?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이제 집에 오는구나. 며느리가 직접 돌아온다는 전화를 하다니. 그 반가운 짧은 통화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친정으로 향할 때는 아들은 오늘 오지 못한다고 하고 간 것 같은데 손주와 며느리만 돌아온다는 건가 싶어 되물어 보았어요. 근데 지금 오는 거야? 아범은 오늘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네. 민수 아빠는 서울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고, 아이들은 아빠랑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집밥을 먹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혼자 오고 있다니. 나는 괜찮다. 며느리라도 얼굴 보면 된 거지. 며느리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이 처음이라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혼자 오는 게 힘들지 않겠어? 내일 아이들과 함께 와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어머님을 뵈야죠. 예전에 들은 말도 있고, 이렇게라도 해야 남들한테 욕을 안 먹죠? 제가 한 말에도 며느리가 한 말에도 다 속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꼭 오늘 오지 않아도 되니 가족 모두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지금 혼자라도 와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왠지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표정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말을 건네도 짧은 대답뿐이었지요. 그래도 애써 부드럽게 말을 붙여보았어요. 우리 민수랑 민주는 언제 오니? 내일 아범이랑 같이 온대. 아, 아니요.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학교에는 제가 연락해 두어서 괜찮아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니, 놓았다기보다는 툭 던졌다는 표현이 맞아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이렇게 차갑기만 할까? 기대에 부풀어 행복했던 제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주가 만들었다는 종이 카네이션을 식탁에 놓으며 이거 민주가 만들었어요.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종이 카네이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 아빠가 농사 짓는다고 내려와서는 뭘 하는지 요즘 저희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못 넣었으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실 거라 생각하니 어머니 편하게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거 드리려고 혼자 왔어요. 저는 다시 서울 가봐야 해요. 내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이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이 내려앉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겉으로는 차가워도 진심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어떤 말도 나누지 않고 있으니 아이들과 먹으려고 담가 두었던 파김치가 생각났어요. 친정 부모님 집에 다시 간다고. 파김치 좀 들고 갈래? 지난번 보니 사돈 어르신이 파김치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제가 오랜만에 먹고 싶어 만들어 둔 것인데 사돈은 시골로 딸을 내려보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구나 싶어 한 통 보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작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파김치 통을 받아들더니 주말에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고 휑하니
나가 버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큰 소리로 울렸고 저는 부엌 한쪽에 선체로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좀 차리니 식탁에 남겨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생각지 못한 수표였습니다. 천천히 세어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7장 다 합쳐 700만 원이더라고요. 순간 제 손끝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 얼마 넣지 않았다고 했고 말투와 태도도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럼 이 돈은 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나를 생각하고 마음 써주고 있구나. 조금 전에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천천히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까지 받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행복했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 스스로 자책도 해보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사정이 어려운 게 맞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 가게 살림에는 아무 일 없는 걸까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 돈을 조용히 봉투에 넣고 서랍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요. 이 돈은 돌려줘야겠어. 너무 고맙지만 지금 받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쾅 하고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문 밖에서 분주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잘 됐다 싶었지요. 며느리가 다시 왔으니 그 봉투를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마음만 고맙게 받겠노라며 말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봉투를 다시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드린 봉투 어쩌셨어요? 며느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투? 저는 얼떨결에 대꾸를 했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버렸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며 어머님,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드린 봉투요. 안에 돈 보셨죠? 재촉하는 빠르게 말하는 바람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봤다. 그렇잖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랬지 뭐냐? 그러자 며느리 얼굴빛이 확 달라졌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망설이지 않고 추궁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빨리 돌려주세요. 다시 내놓으라고요.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되물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 가지시려고 했어요? 얼마 안 된다고 말했으면 700을 넣은 봉투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며느리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상해서 서랍장에 넣어두긴 해. 아니, 됐고요. 얼른 주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시면 돼요. 이게 진짜 어머님 거예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며느리는 다른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눈 대화가 뭐였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하고 급해 보이는 모습에 서랍장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 주었고 며느리가 매민 새 봉투를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주고 받은 며느리는 다시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문을 나서기 전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멈춰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려고? 근데 조금 늦을 것 같아. 그게 엄마한테 드릴 봉투가 잘못돼서 다시 찾아오느라 예약한 버스를 놓쳤어. 다음 버스 타고 갈게. 어버이날인데 늦어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700만 원이든 그 봉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님께 드릴 예정이었던 것이고 저는 며느리의 실수로 그 마음까지 다 알아버린 셈이 되었지요. 며느리는 제게는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대문을 나서 버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울리는 듯 했어요. 손에 남겨진 그 봉투가 참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덩그러니 들어있네요. 참 단촐하기만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버이날이라는 글씨와 손주가 만든 것 같은 꽃이 붙어 있었지만 제 마음엔 어떤 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는 이 무거움은 단지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수표 7장이 들어있었던 그 봉투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보다 툭 던지듯 봉투만 내밀고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가버린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10만 원이라면 저는 그 보다 몇 배로 고맙게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남긴 건 대우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친정엄마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같은 어버이날인데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막내 아들에게 말을 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괜히 부부싸움만 하지 싶어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속상한 어버이날을 보내고 다음 날 마음이 답답해 읍내 노인정에 놀러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이 시린 것만 못했지요. 노인정이 들어서니 반가운 얼굴이 보였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은 허한 마음을 풀기 위해 부침개를 부치는데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기름 냄새와 밀가루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그곳도 그날은 허전해 보였지요. 그 중에 저보다 1살 많은 영희 언니가 제 마음을 알아챈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침개를 접시에 옮기다 말고 웃으며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니 걱정돼 전라도 깡촌까지 내려온 아들이 있는데 어버이날 지나고 나니 얼굴이 왜 그리 엉망이야? 눈치 빠른 영희 언니는 제 얼굴만 봐도 무슨 걱정이 있구나 싶었는지 제 옆에 앉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깊은 숨을 쉬고 난 뒤 전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 한숨을 섞어가며 말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희 언니는 말도 안 된다는 등 몇 번이고 고개를 젓더니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700만 원을 주고 너한텐 10만 원을 줘? 아니 꽃 다발 하나도 안 되는 돈이잖아. 그건 실수를 했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수 차이가 대체 뭐야? 그건 차별이잖아. 아주 못된 것 같으니라고. 영희 언니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손으로 부침개를 접시에 하나씩 옮겨 담은 접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그게 뭐야? 정작 시어머니 앞에서는 인사도 없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해도 분이 삭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2살 동생이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언니, 설마 아들이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들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해. 이 꼴 저 꼴 안 보는 게 낫지. 아유, 우리 언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해. 그리고는 한 번 비웃더니 마음상에 있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며느리란 것들이 문제라니깐. 그래서 요즘은 아들보다는 딸 낳으려 하는 거잖아. 아들은 이제 며느리 편이야. 다 글러버렸어. 하며 모진 말을 하더군요. 위로 같지도 않은 그 말을 들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그걸 사실로 인정하려니 가슴이 막혀와 오히려 더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기분을 풀고 싶어 갔던 노인정이었는데
부침개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언니의 조언과 동생의 푸념이 위로가 되지 못했지요.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다시 혼자 왔더라고요. 이번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왔는데 그냥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포장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쇼핑백은 들고만 있어도 뿌듯해 보이는 것들이었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버이날에는 제대로 못 챙겨드렸죠? 이게 뭐냐? 뜯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차갑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은 이상하게 보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반찬은 가장자리가 마르기 시작했고 양념 고기가 들어간 병에는 기름막이 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상했던 것은 접시에 음식을 포장해 온 것입니다. 젓가락 자국이 남겨져 있어 누가 봐도 먹다 남은 음식임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와 반찬이 담겨 있는 병만 바라보며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삼켰답니다. 어버이날 친정엄마랑 먹는 음식이냐?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주 비싼 음식인데 친정엄마가 양이 많지 않으셔서 다 못 드셨어요.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 가서 젓가락질 몇 번 안 하고 거의 남기셨거든요. 거의 손도 안 댄 것도 많아요. 근데 너무 비싼 음식이라 남기긴 너무 아까워서 어머님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죠. 어머님이 보내주신 파김치를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걸까? 도무지 며느리의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며느리 말대로 음식들 중 손도 안 댄 게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누군가가 먹었던 음식. 그것도 내 새끼가 아닌 사돈이 먹다 남길 걸 포장해 나에게 먹으라고 건넨 그 행동을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 마음은 받으마. 이건 다시 가져가거라. 펼쳐놓은 음식을 다시 쇼핑백에 담으며 제 손끝은 떨렸고 가슴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위진아,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손을 안 댄 비싼 요리라고 해도 니네 친정엄마가 시켰다 먹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내대 가져올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고 쌓였던 서운함을 그 한마디에 다 토해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말을 한 김에 시원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돈이 남긴 음식 버리기 아까우면 너나 싸서 먹을 일이지. 지금 내 앞에 가져와서 뭐 하는 짓이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형철이도 아는 거야? 너희도 늙어서 너희 애들이 똑같이 그러면 너는 어쩔 거냐? 제 말에 미진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음식을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어머님이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음식이시니 맛이나 보라고 가져온 건데 왜 화를 내세요? 뭐라고? 맞잖아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분이 이런 음식 드실 기회가 있긴 했겠어요?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친딸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이 제 마음에 돌을 던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말의 뜻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음식 맛이나 보라고? 제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친정 엄마는 호텔 레스토랑에 모셔가 코스 요리 시켜 먹고 700만 원 챙겨드리면서 나한텐 이렇게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이게 네가 말한 그 차이라는 거냐? 미진이는 제 말에 한숨을 쉬며 너무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제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면서 친정이 멀어지니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다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정엄마 식사 대접도 못해요.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정말 몰랐구나 생각했을 텐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우기는 며느리 앞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뭘 바란 적 있더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순 없는 거지야? 민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 버렸답니다. 저는 더 말을 하지도 못한 채 거실에서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이 빠질 정도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막내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대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은 현철이가 맞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현철이는 들고 온 쇼핑백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더니 미안한 듯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었죠? 여기 떡을 사왔어요. 서울에서 줄 서는 맛집인데 인절미도 있고 찹쌀떡도 있어요. 하며 곱게 포장된 떡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상자의 포장을 풀어보니 다행히 정성스럽게 만든 것처럼 정갈했고 며느리가 가져온 그냥 음식처럼 지저분한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요. 엄마, 그냥 드셔보시라고 사온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비싼 것도 아니야.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답니다. 저는 안심이 되어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인절미가 참 맛있어 보이네. 아들이 사온 떡을 먹으면서도 며칠 전 미진이와의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아들 현철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그 일이 아들 귀에 들어간다면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싸움만 만들까 싶었거든요. 현철이가 조용히 가방에서 꺼낸 작은 쇼핑백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도 하나 가지세요. 저는 아들이 쇼핑백을 받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말을 꺼내버리면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이 줄줄 흘러나올 것만 같았지요. 현철이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미진이가 장모님 명품백 사라고 7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텐 얼마 드렸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드렸다고만 하는 게 너무 찝찝했어요. 엄마는 평생 백화점 물건 하나 못 가져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명품백은 아니어도 국산 브랜드 백 하나 좋은 걸로 사왔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뜯어보니 제법 멋진 핸드백이 나왔습니다. 이걸 고르기 위해 애쓴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 며느리에게 받은 서러움이 생각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나를 생각하면 된 거지 싶어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700만 원이 명품백 사라고 준 돈이었구나. 나는 이 가방이 더 좋다. 700만 원짜리가 아니면 어떠냐? 고맙다. 고마워, 현철아. 현철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700만 원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미진이가 그날 실수로 사돈 드릴 봉투를 나한테 줬었거든. 형편이 어렵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이 넣었나 싶었지. 나중에 잘못 준 거라며 찾으러 왔더라. 그래서 내 몫으로 10만 원 잘 받아서 서랍에 넣어뒀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10만 원? 그 말을 들은 아들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곧 표정이 일그러졌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니깐 미진이가 장모님한테 줄 봉투를 엄마한테 잘못 줬고 다시 가져다가 장모님 한테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현철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라도 전화를 하셨어야죠. 엄마 저는 진짜 몰랐어요. 현철이 말에 억울함이 너무 정확히 보여 결국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 속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10만 원을 들고 있던 아들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진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너무 뭐라 하지 말 거야. 친정을 더 생각하는 건 딸이면 다 똑같지. 그 말에 현철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바보 같네요. 게다가 그걸 대놓고 바꿔갔다는 것도 기가 막히네요. 됐어. 됐다니깐.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정말이야. 아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요. 그래. 장모님하고는 식사 잘하고 왔어. 손주들도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여기 있어도 자주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뵙고 해라. 미진이는 서운할 수가 있어. 나는 사돈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현철이가 머뭇거리다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엄마, 미진이보다 장모님이 더해요. 호의를 권리로 아시는 분이라 파김치 가져다 드렸더니 사돈한테 대접하는 게 파김치가 뭐냐고. 갈비나 해산물도 아니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늘로 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 정성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아들이 준 가방만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기만 했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고 아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골라왔다는 그 진심만으로 제겐 명품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쁘다. 색도 고급지고 잘 골랐네. 잘 골랐어. 제가 웃으며 말을 하니 현철이도 웃어주는 듯 했지만 표정에는 아직 응어리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에도 현철이는 내내 화를 냈습니다. 특히 더 화가 난 것은 미진이가 자기 카드를 써서 장모님 댁 가구를 전부 바꿔드렸다는 거였어요. 엄마, 글쎄 장모님 댁에 침대며 식탁까지 다 바꿨어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왜 그런 마음 하나 못 써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현철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어버이날 사건은 드러난 일이었을 뿐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멍들고 있었지요. 엄마, 이건 그냥 넘길 순 없어요. 현철이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해요? 다 따지고 넘어가야 해요. 증거도 남겨야 하고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엔 더 할 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 속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풀리지는 않겠지만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했거든요. 이미 받은 상처는 선을 넘었고 저뿐 아니라 아들도 그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이후 무엇인가 조용히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혼이었어요. 알고 보니 모든 사건의 시작에는 며느리 미진이가 아들 몰래 투자를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잘 살다 왜 시골에 내려왔나 궁금했는데 저를 걱정해서도 아이들 농어촌 전형 때문도 아닌 투자 빚 때문에 쫓기듯 내려온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현철이 몰래 아들 명의로 된 돈을 지인 회사에 전부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살던 집까지 날려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귀농을 한 것도 농사를 짓고 싶어서가 아닌 갈 곳이 없어 부모 집에 도망을 왔다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친정에 비싼 명품을 사주며 체면 세우기에 바빴고 저한테는 무심히 건넨 봉투와 음식으로 저를 무시한 그 모습이 아들 마음을 송두리째 꺾어버렸던 것이지요. 며칠 뒤 미진이는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철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어머님이 제발 말려주세요. 애들은 어떡해요? 앞으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쓸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참을 미진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철이가 조용히 들어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진이는 울고 불고 매달렸고 현철이는 억지로 떼내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 당신이 후회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이혼은 변하지 않아. 당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시골에 내려왔을 때부터라도 잘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다니. 당신이 투자 잘못해서 날린 3억. 그것도 내가 청구할 거니깐 당신이 다 갚아. 미진이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현철이는 단호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진이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심했던 제 행동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화 푸시고 현철 씨를 좀 말려주세요. 그 사람 마음 돌릴 분은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속이 쓰렸지만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미진아,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긴 힘들 것 같구나. 너희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너희들 일에 참견한 적이 없었잖니. 그건 너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미진이는 제 말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 이혼을 다른 일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푸는 거야. 더 이상 이 엄마가 나설 일은 없다.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어 아들과 얼굴을 보고 앉았습니다. 현철아, 네가 나 때문에 화내준 건 참 고마워. 그런데 이혼은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화가 나는 마음에 이혼을 결정하면 나중엔 후회할 거야. 아이들도 생각해보고 미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나 많이 참고 살았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도 많았고 그동안 속이 문드러지면서까지 참았다고요.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결국 현철이와 미진이의 이혼이 사실처럼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부모의 다툼을 지켜봤던 손주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곧 중학생이 되는 첫째는 울먹이며 아빠, 제발 엄마 한 번만 더 용서해줘요. 엄마가 앞으론 정말 잘하겠대요. 우리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나 봐요. 딸 아이의 눈물에 현철이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미진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진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답니다. 서울로 다시 이사간 아들 가족은 가끔씩 저희 집에 찾아왔고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 손끝에 담긴 진심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이번 주에 서울 나들이 같이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웃으며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울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정을 나누었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저희 가족에겐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했고 믿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를 붙잡아 준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이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뉘우치고 바꾸려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다시 시작해 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족은 다시 손을 잡고 시작할 수 있음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눈빛, 말투,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